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유락입니다. 이번 학기 빅데이터 기초 실습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를 병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1주차에는 이론 과목으로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빅데이터의 개요, 그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론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인데요.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기술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빅데이터의 개념,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 및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먼저 그 빅데이터를 보기 이전에 이 데이터의 개념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세우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그 자료를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쪽에서 얘기를 하면 컴퓨터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뭐 기호화라든지 숫자화된 자료를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뭐 오디오 음량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정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로 이제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입력 장치,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출력 장치에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뭐 숫자 데이터가 있고 문자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 데이터, 뭐 오디오 데이터, 뭐 동영상 데이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농가에서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호두라든지 대추나 이런 걸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게 될 때 이 판매되어지는 사과가 있고 뭐 배가 있고 호두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가는 사과 양이 뭐 10박스다. 뭐 배가 5박스다. 호두가 뭐 15개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이 자체 사과 10박스, 배 5박스, 호두 15개 이거는 데이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계가 되겠죠. 합계에서 예를 들어서 합계가 얼마인지, 금액 합계가 얼마인지 10개 이거는 수량이 되겠죠. 수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만 원이다. 여기가 뭐 7만 5천 원이다. 여기가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해서 수량을 하면은 30개. 그 다음에 금액을 하면 20만 원. 여기가 데이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했을 때 오늘 얼마나 나갔는지 그 구하는 그 값을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이 그 빅데이터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낼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배우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IT 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에서 빅데이터의 개념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선두로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출장을 가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위치 정보가 구글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면 거기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이 위치 경로 시간까지 다 나와집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목에서는 그 빅데이터 기초 실습인데요. 빅데이터 기초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엑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들어가서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엑셀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도출해가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엑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크게 나눠서 스프레드시트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단점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장단점은 스프레드시트 엑셀로 처리를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점을 보면은 초보자들이 배우기 용이하고요. 분석 과정에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창의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점으로는 데이터를 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용하기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프로그램 구현하는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통합한 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중복 제거, 예를 들면 같은 값이 뭐 있다거나 뭐 비슷한 값이 있을 때는 그 중복을 제거를 하고 자료를 구조화한다.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뭐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약호로 나타내면 DB 뭐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이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이제 밀접하게 그 관계를 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하잖아요. 네이버 뭐 아이디 가입하고 뭐 다음 아이디 가입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이트 회원 가입해서 뭐 데이터를 하고 이럴 때 전부 다 이제 웹에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 웹도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안에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고 이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과목의 제목이 이제 빅데이터 기초인데요. 이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인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등을 이제 각종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미래 사회는 통제 사회가 됩니다. 모든 나의 행동, 나의 패턴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영역에서 IT 기기에서 다 체크가 되어집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면 뭐에 대해서 검색했는지, 내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하고 있는지,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는 사람 친구하고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갔다, 아니면은 점심 먹으러 갔다, 뭐 같이 움직이면은 이 사람이 여기 예를 들어서 친구구나. 이걸 그 구글 같은 데서는 알고 있는 거죠.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제 내가 검색을 어떤 뭐 음식점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단순 데이터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친구도 예를 들면 비슷한 검색을 했고 같은 위치에 있고 그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있고 같이 정신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같은 검색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굴 만나고 누구와 같이 어떤 회의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량이 이 소프트웨어 용량 허용 범위를 넘어서 용량이 아주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다, 뭐 아주 큰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때 흔히 쓰이는 소프트웨어의 허용 범위 그 부분을 엄청나게 넘어가는 큰 데이터 이거를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어떤 검색을 하면 그게 옆에 광고에서 바로 뜨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스마트폰 광고가 뜨고 아니면 뭐 다른 검색을 하게 되면 다른 광고가 이렇게 떠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보면은 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적 목적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 통계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어떤 걸 기본 추출해내는 것이 이제 통계적 목적이다.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 예측 분석. 요 확률적 예측 분석은 뭐냐면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들인데요.
그 통계학에서는 과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미래 예측하는 뭐 주식 예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트 분석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보면 이런 그 시계열 분석 기법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분석, 인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형화된 규칙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배우는 과정을 인지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요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라든지 요즘 뭐 테슬라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세계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차에 온 힘을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석유에너지에서 뭐 전기에너지, 전기차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뭐 자동차 회사들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지나고 있고, 사람이 끼어들고 있고, 아니면은 차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차인지 아니면 교행하는 차인지 내가 뒤따라가는 차인지 아니면 차선인지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전 센서라든지 레이더 센서라든지 라이다 센서, 그 다음에 뭐 접근 센서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센서들로 인해서 이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언제 차를 세워야 되겠다, 핸들을 꺾어야 되겠다, 브레이크 작동, 그 다음에 핸들 조작, 뭐 이런 부분들에서 쓰여지는 것들이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뭐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들도 충분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보시면 뭐 국내 분야와 뭐 국외 분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금융 분야,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분야, 그 다음에 제조 분야 이렇게 있는데요. 금융 분야를 보시면 각 데이터 예를 들면 소셜 빅데이터 및 카드 결제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쓰는 카드 결제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뭐 소비 유형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타겟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분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를 뭐 탐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분야. 제조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기자재 공급, 유지, 보수 이런 것들 뭐 서여질 수가 있고, 제조 분야 같은 경우에 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불량률을 체크를 하는 예측 모델을 도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회사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양상이라든지 방향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외의 활용 분야, 그러니까 크게 가장 잘 활용하는 그 빅데이터 회사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우리가 웹에서 쓰고 있는 PC에서 쓰고 있는 크롬 같은 경우, 크롬을 이제 주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롬을 PC를 사용하게 될 때는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크롬이 그만큼 편리하니까 크롬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그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용자들, 저 같은 소비자들을 자기들 브라우저를 해야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활용하든지 광고에 활용하든지, 그래서 그 광고비를 수익으로 하는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이제 그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존폐, 뭐 흥망, 뭐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롬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브라우저를 크롬을 쓰게 됩니다. 연동하기 쉽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 생활 패턴이 모두 구글에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글은 어떤 경우라도 예측을 거의 지금 다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죠. 검색, 어떻게 뭘 검색하고 뭐 찾고, 예를 들면 그 사과를 더 팔기 위해서, 호두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뭐 그 블로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체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자기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그 책을 파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세계 1위의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AWS라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 AWS를 가지고 각국의 데이터 센터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데이터를 그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근처에 그 위치는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여러 군데서 이제 분산 시스템, 나중에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존도 굉장히 이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1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많은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를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통 상황, 수신자 상황, 뭐 예를 들면은 지리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된 배송 경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쿠팡이 이제 그 손정희가 투자하기 전에는 소셜 마켓에서 3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출이 1위로 올랐지만, 뭐 매출이 1위로 올랐다 해서 그 회사가 뭐 굉장히 돈을 잘 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우선 매출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적자가 엄청나지만 쿠팡의 방향은 굉장히 봤을 때는 뭐 괜찮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 손정희가 투자를 하면서 매출 1위로 올라섰는데, 그 얘네들은 이익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확대와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예를 들면은 다른 경쟁사들, 아니면은 그 뭐 11번가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베이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 물류센터를 각 지역에다 두고 모든 물건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바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쇼핑몰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회사가 있는 주소지에서 오든지, 아니면은 그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지역에서 오든지 이렇게 됩니다. 직배 같은 경우,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곳에서 배송을 하게 되어지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근처에서, 그 다음에 대구면 대구 근처에서, 부산은 부산 근처에서 이렇게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오죠. 그런 물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물류에 접목을 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그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절차적인 처리 과정을 보면은 빅데이터 수집, 크게 빅데이터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보면 내부 데이터 수집, 크게 외부 데이터 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텍스트 파일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는 웹이라든지 그 다음에 SNS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저장 관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부적절한 데이터 제거하고 중복 제거, 그 다음에 분산 파일 시스템 저장, 유효 데이터를 식별하는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키워드 추출, 그 다음에 통계, 군지, 분류, 문장 구호 해석, 시각화 이렇게 하는 그 단계를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 단계를 보시면 데이터를 검색하고 변환 과정을 거쳐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수집하고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별 수집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이 되겠고요. 정령 데이터, 반정령 데이터, 비정령 데이터.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형화된 데이터. 그래서 정형화 데이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조금은 정형화되고 아니면 조금 덜 정형화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징, 정령 데이터의 특징, 그 다음에 반정령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령 데이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종류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과정하고 이제 저장 단계를 보면은 전처리, 후처리, 데이터 통합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는 정보, 맞지 않은 정보를 제거하는 단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필터링, 요게 맞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또 오류 같은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보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삭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중복 확인을 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단계가 됩니다. 데이터 품질 향상. 그리고 데이터 유지 변환. 데이터를 분석하기 쉬운 유형으로 변환하는 단계. 이 단계가 전처리 단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 작업. 데이터를 불일치성을 교정하는 단계가 데이터 전처리 단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게 나면 이제 데이터 후처리가 되는데요. 평화라, 그 다음에 집계, 일반화, 정규화, 속성, 생성.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규화를 만들어냅니다. 정규화는
일정한 데이터,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쉽게 만드는 걸 정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변형하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걸 정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교화 단계를 거치면은 속성 생성, 새로운 속성이라든지 특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통합은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끼리 결합하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검출하고 단위 변환하고 데이터를 축소하고 표현 단위들로 일치하게 변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술들을 보면 NoSQL 그러니까 Not Only SQL이라 그러는데 짧게 이제 NoSQL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그런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교재를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산드라, 그 다음에 HBase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런 게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몽고DB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산 서버의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파일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 체제가 있는 API 제공을 하게 됩니다. 처리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이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이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서버를 아까 쿠팡에서 물류센터를 여러 군데 두듯이 그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각 세계 각 지역에 두듯이 아시아에 유럽에 그 북미에 남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두게 됩니다. 분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접근하면 우리나라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접속을 하면 북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우리나라로 접속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각 하나의 어떤 에러라든지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이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종류를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이게 지금 그림이 지금 조금 이상한데 빅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이 개념으로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빅데이터 들어가고 최적화 들어가고 데이터 마이닝, 평판 분석, 텍스트 마이닝, 예측 분석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과학 통계학에서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기계학습, 자연 처리, 자연 언어 처리,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이 패턴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쓰여지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 군집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석 처리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 분류, 그 연관 분석, 그 다음에 군집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시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분류에 보면은 이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금요일마다 뭐 물건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외식하는 뭐 어떨 때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것 분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 분석, 연관 분석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살 때 같이 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뭐 등산하기 위해서 등산화를 살 때 뭐 배낭도 같이 사는지 뭐 이런 부분들 팔 때 배낭도 함께 팔리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이제 연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화, 뭐 군집화 특정한 정해진 특성을 공유하는 데이터 그룹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특성 계층적 군집화는 유클리드 거리 계산, 이 거리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뭐 있다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뭐 웹 마이닝, 뭐 자료를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 그 다음에 시각화. 자, 하둡의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의 분산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일반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뭐 저희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 납품을 하거나 정부 기관에 납품을 하게 될 때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쉬워집니다. 물론 굉장히 가볍지는 않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볍지는 않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그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 있는 게 뭐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분산 저장하고 분산 저장 기술하고 분산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분산 저장, 분산 처리 기술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서버 시스템을 예를 들면 로컬로 두고 한 자리에다 두고 개발을 하게 되면 장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드웨어 문제, 소프트웨어 에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산 저장을 하고 분산 처리를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대용량, 그러니까 작은 잘게 잘라서 이제 이
초대 용량 데이터를 한 자리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만 이렇게 초대 용량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노드 1, 데이터 노드 2, 땡땡땡 데이터 노드 n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노드 몇 번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회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를 건너뛰고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자료가 분산 저장되고 처리되고 있다. 분산 저장되고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증가되면은 증가되는 대로 컴퓨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 처리의 특징이 예를 들면은 로컬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용량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 자본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추가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 추가만 쭉쭉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전혀 시스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장점이 오픈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마스터 노드,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그 다음에 보조 네임 노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씩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맵리듀스 이것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둡 에코시스템 이것도 이제 자료를 올려두면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 1주차 강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보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빅데이터의 개념, 그 다음에 활용 분야,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기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저장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주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2주 강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3주차부터 그 이후 주차부터는 그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정보나 어떤 지식을 얻게 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